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3장에 해당됩니다. 저번 시간과 같이 교재를 옆에 두고 또 PPT 자료를 다운받아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7주차 강의는 두 개의 테마로 두 개의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국의 ODA 체계와 법제, 그 다음 두 번째가 코이카와 EDCF에 대해서 체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 주에 냈던 레포트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번 주 레포트가 어떻게 보면 대학원 수준의 레포트인데 여러분들이 잘 과제를 수행했기 때문에 제가 한 학생 레포트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학번 이지훈 학생입니다. 지금 레포트가 3차까지 여러분들이 제출되었는데 저는 지금 다 채점을 하고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레포트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제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학생 외에도 제가 보니까 레포트 이번 과제에 잘했던 학생이 유정인, 길민수, 박정인, 그 다음에 김동진, 민은혜 학생입니다. 먼저 이지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강 시간에 했던 자소서 부분에 대해서 문장, 문서, 문단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런데 문단을 아주 잘 나누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문단을 통해서 문장을 정확하게 기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형식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잘 갖춰졌습니다. 자, 이 학생이 쓴 내용을 제가 간략히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학생들이 했던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레포트를 여러분들한테 냈는가 하면요, 모든 이론은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이론은 현실에 바탕을 둘 때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것은 현실을 바꿀 수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학습을 하더라도 현실 세계에서는 그 이론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또 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제 자체가 정당별 국제개발 협력 정책에 관한 의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평화의 기초에 쭉 내려가서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을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교 영역을 넓히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생은 개발 원조의 동기 중 너무 정치적, 외교적 동기와 경제적인 동기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이라 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공공외교 지원을 강화했다. K-POP 전략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하면 수원국에서 진정으로 필요할 거라는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아닌 일시적인 어떤 정책이나 시류에 편성한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공모병사 적합하지 않은 인재가 선발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평화 외교를 펼치겠다. 그 다음에 ODA 공고 수준인 0.7%까지 점진적으로 정액을 시키겠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지훈 학생이 오랜 시간 지속될 것이 예측이 되는데 어떻게 ODA GNI를 0.7%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긴급 재난 지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제가 오늘 조회를 해보니까 국방 예산을 9천억 감소를 9천억 가져왔고 그 다음에 사회간접 자본에서 5,800억 역시 OD 공적 개발 원조 예산에서 2,677억 원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경에서 2천억 지금 어느 당이죠? 정의당에서 0.7% 올리자 그러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무리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까지 연계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색당 같은 경우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공적개발 원조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짚으면 됩니다.
공적개발 원조 같은 경우에는 수원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히 4개 정당이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국회의원이 모여있는 이 정당에서 공적개발 원조 ODA 정책을 이렇게 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봐도 일정 부분은 상당히 비전문화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남학생들이 가급적 이 과제를 잘 수행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남학생이기 때문에 정치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 판단이 들고 제가 원하고자 하는 제가 가장 필요로 했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답은 제가 이 정당별 국제개발 협력 정책에 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어 주겠습니다. 다루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오늘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제가 원하는 가장 정확한 정답이 무엇이었나? 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공적 개발 원조를 행함에 있어서 모든 과정의 그 행위자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할 건데 공적 개발 원조, 그러니까 ODA 사업이라고 하죠. ODA 사업을 입안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은 주관기관이고 시행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일정 부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입법 활동을 해야 되겠죠. 공적개발 원조가 어떻게 좀 더 잘 작동이 될 수 있는지 체계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물론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엄연히 그 본질에는 상당 부분 벗어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대한민국의 한국의 ODA 정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 될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그리고 각 정당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념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레포트를 잘 수행해 주셔서 제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이 강의 자체가 ODA 사업론 자체가 전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 범위라 그러는 것은 각 주체,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구, 그 다음에 정부기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주체에 따른 ODA 사업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어느 필드에 나가서 어느 분야에 나가서 ODA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더라도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 수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따라와 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학기가 전체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온라인 강의를 충실히 한다 그러면 많은 부분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자세를 가다듬고 동영상을 공부를 했으면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7주차 강의 첫 번째 주제 한국의 ODA 체계와 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84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84페이지 미리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어보셔도 좋고 강의를 듣고 교재를 읽어보셔도 좋고 항상 반복적으로 강의 모르는 부분은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체제란 무엇인가? 체제란 무엇인가? 체제는 이제 영어로는 시스템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규정하는 ODA 추진 체제는 체계와 법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체계와 법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목을 해 보십시오. 교재도 보지 마시고 PPT 자료도 보지 마시고 ODA 체제는 체계와 법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체계는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체계는 총괄기관,
그 다음에 주관기관, 시행기관에 이르는 행정체계가 있습니다. 행정체계가 있고 수직적으로 위에서부터 총괄, 그 다음에 주관, 시행에 이르는 행정계통이 있겠죠. 그러면 이 수직적인 행정계통을 제외하고 수평적인 협의체계 조직이 있습니다. 협의체계. 국무총리사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그 다음에 EDCF, 코이카에서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이 주관한 협의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계통, 가로, 세로 행정계통을 제가 볼 땐 ODA 체계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체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법률과 법령에 해당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또 더 밑에 내려가면 규약이라는 단위로 이제 아파트라든지 관리하는 그런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을 이제 법률과 제도로 제가 법제로 묶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한 학기 동안 제가 계속 거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느 교재를 보더라도 이 OD 체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면 쉽게 ODA 체제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부분입니다. ODA 체계가 있고 법제가 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률이 있고 규정이 있고 체계가 있고 조직이 있고 인원이 있는데 그죠? 사업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탄력을 받아 나갈 수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제가 체제론적인 접근을 하느냐 ODA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보십시오. 체제론적 접근법은 체제의 형태나 유형을 통해서 규칙성을 도출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고, 체제는 총체적인 관계 속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을 지향하는 상호 관련된 사물의 정의로 사물은 체제를 구성하는 구분 요소로 할 수 있다. 체제 안에는 사물이 있다는 거죠. 사물 행위자가 있을 수 있고 또 도와주는 어떤 요소도 있을 수 있다. 각 요소들이 체제에는 존재를 한다. 그 요소라 그리는 건 제가 네 가지 요소를 이야기했죠. 그 부분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제 이론으로 ODA, 공적개발 원조를 보는 것은 사물의 현상을 단일 원인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복잡한 요소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한국의 ODA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코이카나 EDCF 하나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EDCF가 있으면 거기에 관련되는 법률이 있고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관성 상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ODA 체계는 ODA 주체를 할 수 있는 공여국의 정부부처, 정부기관, 그 다음에 지방정부, 그 다음에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관의 행정계통으로 되어 있다. 수직, 수평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제는 법률과 제도를 요약하면요. 국제사회는 ODA 규범이 있죠. OECD, DAC에서 하는 ODA 규범이 있고 각 국가는 자국의 실정에 맞는 미국이면 미국, 영국이면 영국, 한국은 한국의 실정에 맞는 국제협력 기본법이 있죠. 법을 가지고 제정하여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PPT 다음 한국의 ODA 체제를 제가 간략하게 이 교재는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의 ODA 체제는 체계와 법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한국의 ODA 체계는 그러면 그 체계는 단계별로 볼 때 첫 번째 총괄, 두 번째 주관, 세 번째 시행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여기 주관하고 시행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정부 기관을 두고 있지 않은 부처 같은 경우에는 주관 시행을 이제 동일하게 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개별 법령 그리고 관계법령 그리고 지자체의 조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보십시오. 국제개발협력을
협력기본법을 기본으로 해서 개별 법령이 있습니다. 이 개별 법령은 제가 몇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법령은 어떤 건가 하면요. 교육부나 보건부에서 국제개발 협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관련되는 법조항을 가지고 있는 법령을 이제 관련 법령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부분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 표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총괄기관은 최상위 총괄기관에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총리입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기관은 어디가 있습니까?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있죠. 그리고 각 정부 부처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줄기만 보게 되면 무상원조는 외교부,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가 있죠. 이 수평입니다. 이거는 또 EDCF 관계기관 협의회가 있죠. 코이카가 있고 수출입은행이 있고 무상원조가 있고 유상원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한국의 ODA 체계는 총괄, 주관, 시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에 해당되는 주관 기관에 해당되는 부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ODA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표로 그림이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는 도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기 때문에 한국의 ODA 체계 이 도표를 한번 자세히 봐주십시오. 여기에 총괄기관 국제개발협력위원 여러분들 지금 이 체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자원조는 일정 부분 잊어버리십시오. 왜? 뒷부분에 다시 다자원조로 해서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양자원조 중에서 무상원조, 유상원조에만 주력해서 이 체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총괄기관, 국무총리 산하 있죠. 주요 협력 형태는 기술협력이다. 사업의 형태를 말합니다. 사업의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시행기관은 코이카, 한국수출입은행, 그 다음에 주관부처는 개별부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별부처, 그 다음에 외교부, 가장 큰 핵심 외교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법제 부분에서 개별 법령이라 그랬죠. 이 개별 법률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당연히 기본법이니까 이제 개별로 존재를 하고 있죠. 총괄을 하는 어떤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법, 상위법이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외경제협력기본법은 기획재정부 소관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국제협력당번 외교부의 한국 코이카에 관련되는 법률이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의 국제보건의료재단법입니다. 이까지는 일반적인 학자나 정부기관에서 이야기하는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ODA 관련 개별 법률입니다. 법률인데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하나를 더 넣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도 개별 법률에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하게 되면 1, 2, 3, 4, 5, 5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관계법령이라 그러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교육부의 교육기본법 제29조를 보게 되면 국제교육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진흥법 제8조에는 국제협력에 대한 어떤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가장 법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상위법으로서 국제개발협력법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소관, 대외경제협력법이 있고 외교부 소관, 한국국제협력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소관, 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되는 부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이 있다. 그러면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공적개발 원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처는 어떤 법에서 근거를 할까? 그러면 각 부처에서 관련되는 법률 중에서 일정 부분 국제개발협력이나 또 국제교류나 그 공적개발 원조하고 관련되는 사업, 연관되는 사업하고 이제 국제나 해외나 이런 부분은 관련 법령으로 개별 법령이 아니고 관련 법령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상당히 중요한 맥락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ODA 관련 설치 현황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ODA 설치 관련 이 법제 부분만 하고 한 타임을 마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ODA 관련 조례 설치 현황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상위법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존재를 하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새마을 관련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 관련 법률이 이제 중앙 단위에서 제정을 하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만들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핑을 해왔는데 자리가 멀기 때문에 그 시범마을에 가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다시 백으로 돌아와서 리턴해서 다시 본 주제 들어와서 지방자치단체의 ODA 관련 조례 설치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전수조사를 했는 겁니다. 대학원생하고 제가 전수조사를 했는 부분인데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음령이 들어가는 부분이 공적개발 원조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음령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국제교류 단위에서 이제 조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ODA 예산이 급속도로 증가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현황은 이렇게 부족한 어떤 수준을 떠나서 아예 뭐라 그래야 됩니까? 본인의 역할과 책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ODA에 대해 역할과 책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가 제대로 설치되어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겠죠. 제대로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는 데는 해운대구, 성남시 그리고 서천군 이 세 개 기초자치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꼭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적개발 원조 ODA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또 대학원을 진학해서 조금 더 학문적인 영역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타임을 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